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 교양 백관대학의 송세비입니다.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네, 저희 아이도 이제 정상이 되어서 생활을 잘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021년 9월 5일 현재 시각은 5시 6분입니다. 오늘 읽을 분량을 제가 번호를 매기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4장이 똑 떨어져요. 네, 별건 아니지만 왠지 상쾌한 기분입니다. 네. 그러면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김갑수 역사 에세이 미래를 위한 과거. 진보란 무엇일까? 진보란 내가 역사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진보이다. 제4장 위장보수와 유사진보. 43. 김준현과 유시민, 서상일과 심상정.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 경우의 역사는 부정적인 역사, 즉 나쁜 역사를 가리키는 수가 많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나쁜 역사를 반복하는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몰랐거나 아니면 그 나쁜 역사에서 교훈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왠지 공허하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혈연과 무관하게 시대와 상관없이 똑같은 부류의 인간이 있게 마련이다. 유시민이라는 구정치인이 있다. 그는 한때 상당한 대중적 인기를 누렸지만 언제부터인가 그의 정치 행각이 미심쩍어지더니 급기야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는 가장 부정적인 정치인의 표상으로 부각되었다. 심상정이라는 현 정치인이 있다. 그 역시 유시민 못지않게 촉망받는 정치인이었다. 특히 그는 진보적 순수성 면에서 유시민보다 우월하게 인식되었다. 하지만 요즘은 그의 정치 행각을 미심쩍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머지않아 그도 유시민처럼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계에서 강제 퇴거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다. 김준현과 유시민. 김준현 1895년에서 1971년이라는 정치인이 있었다. 그는 일제 때 독립운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딱히 괄목할 만한 실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동경 제국대학 졸업 후 독일 유학을 갔다 와서 주로 식민지 언론계에서 활동하며 이름을 냈다. 그는 한때 공산당에 몸담은 적도 있는데 이것은 그의 전후 행적으로 보아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8.15 직후 김준현은 한민당 간부가 되어 이승만의 단정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사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는 한민당의 선전부장이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한민당은 친일 지주와 친일 부역배들이 주축이 된 사이비 야당이었다. 같은 한민당 내에 장덕수라는 경쟁자가 있었다. 물론 장덕수는 화려한 친일 경력의 소유자였다. 하지만 장덕수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 정치학 박사로서 세속적인 실력 면에서 김준현보다 우월했다. 장덕수는 한민당의 요직인 정치부장과 외교부장을 겸직했다. 동시에 장덕수는 김구와 황해도 동향으로서 김구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한민당과 한독당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내보의 정적 장덕수도 제거하고 단정 수립에 반대하는 임정주도의 한독당까지 와해시킨다면 김준현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는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을 만났다. 김구가 미군정 재판정에 나가 미군 장교에게 모욕적인 신문을 받은 것은 장덕수 암살 배후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어 미군정 재판부는 한독당의 핵심 인물인 김석환, 조상항, 손정수 등에게 사형을 언도했다. 이것은 한독당의 와해와 김구의 죽음 그리고 친일 청산 실패로 귀결되었다. 결국 단정 수립에 반대하던 통일 세력, 요즘으로 말하면 종북 세력인 한독당과 지도자 김구를 거세한 것은 미군정과 이승만이지만 그 앞잡이에 야당을 자임하던 김준현이 있었던 것이다. 김준현은 오늘의 누구와 닮았는가? 아니, 오늘의 누가 김준현과 닮았는가? 최고학부, 독일 유학, 운동권 장식 이력, 제1야당 출신, 반공 단정 세력, 미군정 독재 정권을 배후로 하여 경쟁자와 종북 정당을 파괴한 이가 누구인가? 공히 김준현 그리고 유시민이 아니었던가? 서상일과 심상정. 우리는 1950년대 진보당 파괴와 조봉암 법살의 역사를 알고 있다. 이것은 조봉암과 라이벌 관계에 있던 서상일계의 배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서상일 1887년에서 1962년은 언제나 조봉암에게 날카로운 경쟁의식을 느꼈고 진보 1인자를 향한 야심이 만만치 않았다. 보성 전문 출신인 그는 사사건건 조봉암에게 시비를 걸었다. 당권 장악을 위한 서상일계의 쿠데타가 벌어진 것은 1956년 대선 이후였다. 대선에서 조봉암의 진보당이 민주당 세력과 연대를 통해 수권 정당으로 도약하자 미국과 이승만 집단은 진보당을 적출하려 들었다. 서상일은 여기에 앞잡이로 나섰다. 그는 조봉암의 주장은 너무 강하다, 북에 가깝다 고 하면서 진보의 혁신과 대중화를 표방, 혁신대동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혁신대동추진위원회가 천명한 원칙은 진보당 추진위원회 백지화, 조봉암을 당 지도부에서 후퇴시킴, 진보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하지 않음 등이었다. 기실 이것은 진보의 혁신, 대중화와는 거리가 먼 진보당 말살운동이었다. 서상일과 그 추종자들은 내부 쿠데타에 실패하자 곧 민주혁신당 창당에 나선다. 그러나 민주혁신당은 조봉암이 지향했던 피해 대중의 구제에는 관심이 없었다. 아무튼 민주혁신당의 창당은 조봉암 등의 진보 세력을 고립시켰고 진보정당의 명맥을 끊어놓는 역할을 담당했다. 조봉암은 체포되었다. 서상일과 혁신 세력들은 진보당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조봉암과 진보당 인사들에게 교묘하게 불리한 증언만을 내놓는다. 즉, 진보당은 좌경 사회주의 정당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민주혁신당은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나 진보당에 비해선 우경화한 정당이다. 그들이 평화통일을 이룬 후 노동자, 농민들이 주도권을 잡도록 하기 위해 공산당과 합작 내지 같은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래의 일이므로 나는 모르겠다 등이었다. 민주혁신당은 오늘의 어느 정당과 닮아 있으며 서상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그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가? 서상일은 오늘의 누구와 닮았는가? 아니, 오늘의 누가 서상일과 닮았는가? 진보의 선두주자 조봉암도 제거하고 종북정당, 진보당도 와해시키는데 앞잡이 역을 자임한 사람은 공히 서상일과 심상정이 아니던가.
44. 중북몰이, 잔류파와 남하파. 한미군의 연합훈련으로 남북, 북미 관계가 악화되자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종북몰이가 바로 하고 있다. 종북몰이는 얼핏 보아 국가주의나 반공주의의 소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종북몰이는 진지한 이념 논쟁과는 수준이 다른 것이다. 종북몰이는 이념적 성찰과는 관계없이 멀쩡한 정상인을 종북으로 모해하는 행위이다. 이런 관점으로 파악할 때 대한민국 사회에서 종북몰이가 최초로 시도된 것은 한국전쟁 때부터라고 할 수 있겠다. 1950년 9.28 수복으로 서울이 대한민국의 세상이 되며 새로이 부각된 말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남하라는 단어였다. 인민공화국 시절 계속 남진 중이라는 말이 웃음거리로 회자되었는데 그때 도망쳤다는 의미를 가진 남하가 상황이 역전되자 세도당당한 말로 둔갑되었다. 이에 따라 인민군이 몰려왔을 때 남하하지 않은 사람은 빨갱이거나 부역자거나 잠재적 협력자이고 도망친 즉 남하한 사람만이 흠결 없는 애국자라는 흑백 논리가 주장된 것이다. 어이없는 일 아닌가. 1950년 6월 27일 우리는 중앙청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도처에서 적을 격파하여 의정부를 탈환하고 해주로 진격하고 있으니 시민은 안심하고 직장을 사수하라고 목이 매도록 방송하는 사이 정부 여당은 몰래 남하했다. 눈치 빠른 사람은 약삭스럽게 피난하여 정처 없이 가다 보니 대구, 부산에서 정부와 함께 남하한 사람이 되기도 했다. 개중에는 겁이 많아 일찍 서둘러 남하의 계열에 든 사람도 있었고 난데없는 포성을 듣고는 허파가 뒤집혀 젖먹이를 포함한 아이 넷을 버려두고 자기들만 남아한 사람도 있었다. 당시 서울 시민의 99%는 어리석고 멍청하여 정부의 말을 듣고 직장과 가정을 사수하다가 갑자기 인민군을 맞이하여 90일 동안 굶주리며 천대받고 천행으로 목숨을 건져 국군과 유엔군을 환영해 주니 뜬금없이 남아있던 세력들이 나타나 정부와 행동을 같이 한 우리는 애국자요. 남은 너희들은 불온한 사람들이라고 핍박하기에 이른 것이다. 얼마나 고생하셨소. 우리만 피난하여 미안하오. 이런 말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더라도 심산이 동태 파악인이 해가며 구원을 풀거나 경쟁자를 몰아내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남하파들이 부지기수였으니 잔류 시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 발발 후 가장 기민하게 피난짐을 꾸린 사람들은 관리, 경찰, 지주, 친일 경력자, 대한청년단 간부, 미군정 참여자들이었다. 물론 잔류자 중에는 좌익도 기회주의자도 있었을 터였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지식인층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서울에 남은 것이었다. 일단 정부가 후퇴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설사 알았더라도 그들은 잔류를 택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산주의에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이승만 정부에도 그다지 탐탁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존립에 목숨을 걸 이유도 없었다. 그들은 세상이 바뀌더라도 그리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온 이승만 정부에 의해 기회주의적인 인간형으로 배관시 되었다. 게다가 잔류인 중에는 진정한 애국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공직자 또는 지식인으로서 비겁하게 도망치기보다는 백성과 고락을 함께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잔류한 사람도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 중도 우익 성향의 사람들이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국민을 내버리고 남하하여 개인의 구명만 꾀하는 비겁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하며 잔류를 결의했다. 국회의원 조헌영은 반공주의자였지만 오늘 오전에 국회를 열어 서울을 사수한다고 해놓고 내가 어찌 서울을 떠난단 말이냐. 시민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서울을 지키라고 해놓고 내가 어떻게 서울을 버리고 가느냐고 거듭 말하며 잔류했다. 이승만의 정적 중 하나였던 안재홍은 피난을 가건 남아있건 생명의 위협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남아있다가 납북되었다. 그 예상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이었음은 1952년 부산 정치파동으로 입증되었다. 이승만은 전쟁을 기화로 수많은 정적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제거했던 것이다. 잔류인은 성격상 적극적인 잔류, 고뇌 끝의 잔류, 그리고 불가피한 잔류 등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또 인민공화국 세상에서는 자진출두 적극 협력자, 압력과 권유에 의한 출두자, 그리고 강제 연행된 자 등이 있었다. 그러나 자진출두했다고 해서 그들이 인민공화국과 내통했거나 전쟁을 기다렸다고 볼 수 없으며 반대로 강제 연행 또는 숙청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무조건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자라고 볼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모두 1948년 분단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친일 세력과 극우주의자를 제외하고는 정치적 반대자로 몬 나머지 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서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던 것이다. 국가주의나 반공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컨대 백범 김구의 이념에는 국가주의나 반공주의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었다. 건전한 국가주의나 반공주의는 현대 사회 다원성의 측면에서 그 존재적 현상을 인식해 줄 수도 있는 일이다. 국가주의자나 반공주의자 중에서도 종북몰이를 나쁘다고 여기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나 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북몰이꾼들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일베, 활빈단, 어버이연합, 새누리당의 심재철 부류 등에는 알량한 국가주의나 순진한 반공의식마저도 없다. 그들은 이정희가 정말 종북이라고 생각하여 종북이라고 공격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특정인이 종북이건 아니건 그런 것은 개의치도 않고 무조건 종북이라고 공격하는 자들도 있다. 정확히 말해 그들은 누군가를 특정하여 종북으로 몰아야 자기 이득이 되거나 자기 치부를 감출 수가 있다고 계산하는 무리다. 종북몰이꾼은 크게 보아 세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 정신적 불구 상태라고 할 수 있는 파시스트. 둘째, 이웃을 반역자로 몰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몰입애. 셋째, 자기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 남을 먼저 공격하는 기만꾼들이다. 45. 한국의 대학 교수와 신자유주의. 30대 때에는 모르는 것도 가르치고 40대에는 아는 것만 가르치며 50대에는 좋아하는 것만 가르치고 60대에는 생각나는 것만 가르친다. 이것은 한국의 대학 교수를 풍자하는 말이다. 또한 대학 교수는 좋은 직업이지만 단 동료 교수가 없어야 한다는 말도 있다. 내가 한국 사회에서 의외로 비교양적이며 비민주적인 군상으로 대학 교수 군을 떠올리는 것은 내 개인의 특수한 체험적 소산이다. 그들의 대다수는 학생과 가족에게 권위적이며 동료들에게 비타협적이다. 그들은 대부분 비민주적으로 사고한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지역 감정까지 심하다. 그들의 박정희 호감도는 그들이 가르치는 젊은 대학생들보다 단연 높다.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민주화되었는지의 판단은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노태우는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었고 김영삼은 문민정부라는 화려한 이름을 가지고 출발했다. 그러나 김영삼의 민자당은 군사반란 집단인 민정당을 불법 상속받은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은 민주화의 본격적인 출발을 김대중 정부부터라고 본다. 그런데 그나마 어렵사리 성취한 민주주의는 노무현을 거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보기 흉할 정도로 훼손되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가장 비민주적인 교수 집단에 의해 한국의 민주화가 모진 성토를 당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호기 교수와 최창직 교수를 살펴본다. 그들은 입만 열면 거의 김대중을 힐난하고 노무현을 핍박하는 것에 자긍심을 느끼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들의 민주화 비판은 사뭇 교묘해서 대중들을 현혹시키는 마력을 행사했다. 김호기 교수가 노무현 정부 시절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 하나를 찾아 읽어본다. 그는 민주화의 종언과 세계화의 개막 그리고 대선이라는 다분히 의도적인 제목을 그 글에 달아놓고 있다. 이 제목은 글자 그대로 민주화가 종언되었고 세계화가 개막되었으니 국민은 대선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유도해 놓았다. 그는 본문에서 민주화의 구심력은 세계화의 원심력을 벗어났다고 추상적인 주장을 펼치고 나서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가 강화되어 왔다고 혹평했다. 양극화란 쉬운 말로 빈부격차와 같은 것이다. 빈부격차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수치로는 소득 분배율, 로렌츠 곡선, 진위계수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수치들 중 어느 것 하나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에 박정희 전두환 때보다 악화된 것이 없다. 양극화의 주범은 기득권자들의 논리인 신자유주의에 있었으며 내부적으로는 그들이 광적으로 선호했던 부동산 투기라는 구판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채 열매가 연글지도 않았던 한국의 민주화 나무는 대학 교수 집단에 의해 부당한 순환을 당했다. 회고하건대 그들이야말로 정작 민주화를 불편해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싶다. 그들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민주화 탓인 것처럼 호도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수구보수의 허구적인 구호, 잃어버린 10년에 근거 없는 근거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한국 사회가 민주화 이후 더 나빠졌다고 말한 최창집 교수는 2007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된다고 말하더니 이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 온갖 비민주적인 악정을 거듭할 때에도 이명박 정부를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비호한 바 있다. 이랬던 그가 최근에는 진보성과 노동중심성을 운운하며 안철수 캠프로 적을 옮겼다. 다시 말하거니와 한국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은 민주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라는 사악한 신사가 제국주의라는 지팡이를 짚고 새로운 분장으로 출현한 것이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세계화는 고용시장을 왜곡, 파괴했으며 신자유주의로 인한 경쟁주의는 인간성을 균열, 황폐화시켰다. 한국의 진보연하는 대학 교수들은 민주화를 제물로 삼아 신자유주의를 두둔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학문이 아닌 콩밭에 가 있었기 때문 아닐는지. 그들이 민주화 이후 내보인 것은 비민주성과 곡학아세뿐이었다. 진보를 표방하던 그들 중 대부분은 보수를 자처하는 장하준 교수만큼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의사와 지적 역량이 없었던 것 같다.
이래서 오늘의 불량이자 제4장의 글을 다 읽었습니다. 한 주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는 5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주제는 일본 제대로 보기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